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경 끼고 마스크를 하니까 자꾸 습기가 차서요.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조정을 하고 이게 좌우도 약간 변할 수 있거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표정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전에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다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진 의원입니다. 자, 지금 1000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중계로도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겠죠. 세상에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하나를 말씀해 달라고 하면 앉혀놓고 혹은 불러놓고 윽박지르고 질문하고 듣지 않고 혹은 질문했는데 다른 소리로 답하고 뭐 그런 모습인 거죠.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고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서로 논의해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아주 귀할 시간이라는 건 더 붙일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또 1000만 시민이 가장 초미의 관심으로 두고 있는 이 질문이 품격 있는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이 바로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TBS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그것으로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슬픈 것은 오전에 지적했던 특정 프로의 특정 편향성에 대한 성토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실제로 절반의 시민들에게는 환호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머지 절반의 시민들에게는 더 참담한 마음이 들게 했을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현존하는 실제죠.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이제 제가 맡은 이 시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프로가 편향적이 아닙니다. 왜 그 프로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등등의 이야기를 할 법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지금 온당치 않은 거겠죠? 왜냐하면 이곳은 서울시 의회고 그러므로 의회다운 논의를 해야죠. 차라리 그 특정 프로, 그 특정인이 마음에 안 든다. 왜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하실까요? 왜 애꿎은 TBS 미디어 재단 400여 명의 노동자들의 삶, 똑같이 우리의 시민이고 국민인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강행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또 심지어 인터뷰하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TBS 방송은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었는데요,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TBS 미디어 재단은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교통방송으로 시작했을 뿐이죠. TBS 미디어 재단이 재단으로 바뀐 지 3년여 정도 됐죠. 그 전에는 서울시 사업소로 출발했었어요. 근데 좀 궁금하죠. TBS 미디어가 대관절 왜 서울시 사업소로 출발한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혹은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88 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88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 그때는 무려 홀짝제였어요. 전 국민의 서울 시민의 96%가 동참했던 기록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런 서울시 교통환경, 올림픽 환경을 잘 치르려고 하다 보면 어디가 밀린다, 어디는
피해가자. 뭐 그런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겠지요. 맞습니다. 그게 출발이고 그 결실을 1990년에 교통방송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2년 동안 방송 환경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방송법도 많이 바뀌었죠. 또 더 바뀌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즉 우리 사회에서 이 TBS 미디어 재단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분들 중에 많은 다수분들은 아직도 32년 전에 시작됐던 교통방송을 누가 듣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400여 노동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당사자분들은 32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는 방송은 안 듣지만 교통방송은 이미 소명을 다한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을 들은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여러분, TBS EFM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을 만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TBS EFM이 어떤 채널이냐? TBS는 3개 구성되어 있거든요. FM, EFM, TV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TBS EFM은 우리가 보통 1000안 정도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한 영어 방송, 중국어 방송, 주말에는 베트남어 방송까지 합니다. 제가 외국인을 만나봤는데요. 너무 고맙대요. 명색이 글로벌 도시라고 말하는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중요한 정보를 영어로, 중국어로, 베트남어로 들을 수 있는 채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광고비 받고 자본의 논리로 운영되는 민간 영역의 방송국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TBS 미디어는 상업 광고가 금지되어 있죠. 상업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맞습니다. TBS 미디어는, TBS 미디어 재단은 교통방송이 아니고요. 종합방송 편성권 허가를 득한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알죠? CBS.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프로그램이죠. 아주 고품격 시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정평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왜 기독교 방송만 하지 않고 그런 시사 보도 채널을 운영한단 말입니까? 방송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방송법도 바뀌었고요. 종합 방송 편성권을 이미 갖고 있고 우리 사회의 원활한 정보 소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그 노력의 결과가 TBS 미디어 재단 3년 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업 광고 받지 않는다고.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요. 그런데요. 상업 광고를 받지 않는 대신에 운영비의 70% 정도를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가까운 돈을 드리고 있었죠.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아니 그런 피 같은 국민의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왜 특정 방송의 정파적 역할을 합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요. 두 가지. 광고 환경에서 좌지우지 됐지 않고 운영비의 70%를 서울시가 출연했기 때문에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하루 종일 방송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특정 프로에 대한 호불호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란 전위부대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플랫폼이죠. 방송에 대해서 언제나 절반의 찬성, 절반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SS 파워 FM이 최근 시청률 조사 1위였고요. 2위가 TBS 채널이었는데요. 한 프로가 아니고요. TBS 전체 채널이 라디오 방송 시청률 2등입니다. 그러면 라디오 시청률 2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다 어딘가 누군가에게 세뇌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다 집단지성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세뇌를 하는지 누가 틀린 말을 하고 맞는 얘기를 하는지 적어도 판단할 상식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 사회는 조선일보도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죠.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단 3장짜리 무려 32년 된 그토록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온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전원 발의로 해주셨는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다는 뜻이겠죠. 단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이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님이신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한다는 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자치단체장님의 평소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모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장짜리 조례안은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어보다 우리말이 좋겠네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 제한이유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민간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 민간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이라는 말을 고상한 말로 하면 민영화하겠다라고 읽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가치 판단은 각자 다르겠죠. 예.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산 지원을 줄여나간다고 하는 것과 완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완전히 그 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제 생각과는 좀 그 차이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굳이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민영화로 전환한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민영화로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 조례 폐지안이 법률적 이야기를 좀 해야죠. 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냐? 자, 저기 적혀 있죠. 조례는요, 출연기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서 지방출자출연법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부 여부 같은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조례의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덕망 있고 유명했던 법률가 출신의 시장님을 모시고 법 이야기를 한다는 게 동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무모한 용기이자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의회 자리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로 지원 여부를 영향력 미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해서. 부칙이 3가지가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칙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칙이 이제 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채용에 관한 특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 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겠다. TBS 미디어 재단에 대한 임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을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아주 고마운 판단이고 깊은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진실은 뭐냐면,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시장님? 우리가 어떤 행정적, 법적 근거를 갖고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고상한 말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용에 대한 특례를 주겠다, 이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되려면
그것에 대한 권한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제12조 직원 채용에 대한 법률 규정입니다. 지방 출자 출연법에 쓰여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적혀져 있죠. 노란색이 핵심입니다. 1번 공개 경쟁 시험을 해야 하고요. 경력 역시도 경쟁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뽑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한다. 차별두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들어있죠. 다시 말해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선의로 TBS 미디어 재단을 흡사 독립 민간 주도로 독립 경영을 시켜주겠다라고 우리가 더 이상 출연금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원하신다면 서울시 산하의 출연 기간에 입사하는데 특례를 주겠다라고 우리가 조례 2조에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지방 출자 출연법 12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조례로서 채용에 대한 특례를 줄 수 없어요. 좀 신기하죠? 아니,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행안부에서요, 2019년 7월 9일 날 공개 경쟁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내려줬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때 간소화할 수 있다고 써 있냐면, 노란색 보이시죠? 9개월 미만이거나 기간이 명확한 일시적 업무를 위한 기간제 채용이거나 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비상상에 대한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TBS 미디어 재단에 채용 특례를 주는 것은 저 출연법 12조의 어느 조항에 해당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결정적으로요, 시장님. 100번을 양보해서 우리 선의의 발의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채용을 결정하는 주체는요, 해당 기관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시장님처럼 자치단체장은 단지 그 채용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었는지 좀 공감대가 오시나요? 하나 더 볼게요. 정리하자면 지금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부칙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출연재단에 대한 기관들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을 시장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결정적으로 시장님 또한 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조례 시행 전에 3조는 뭐라고 써 있냐면, 더 나가서 이 조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시행되기 전에 시장님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라고 발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 블라블라. 좀 문제 심각하다고 느껴지시죠? 볼게요. 민법에서는 법인을 해소할 때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완전히 위반하거나 같을 때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법인의 재산은,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될 때부터 즉시 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화면이 좀 잘려 보일 수 있는데요, 지방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권한은요, 자산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감독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 기간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부도를 내는지, 배임 행위가 있는지 같은 관리 감독권이 있는 거지, 출연 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겠다, 처분하겠다 등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좀 놀랍죠? 자치단체장이 재단의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뭘 좀 잘못했나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출연재산법, 지방출자출연법 제24조에 따르면 저렇게 경영을 엉망으로 했거나 회사 망하기 직전이거나까지 가면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렇게 경영을 태만하게 해서 부실하게 했거나, 저 노란색이 중요합니다. 경영진단을 먼저 거친 이후에 민영화 추진 대상 기관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해서 자산 정리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24조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TBS 미디어 재단이 경영을 부실하다고 판단할 만큼 방만하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나요? 의원님, 그런데 반복되는 질문에 지금 뭐 틈을 안 주셔서 제가 그 해당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조례안이 아직 상정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수의 안이 상정돼서 통합심의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느 조례든지 간에. 네. 그리고 이 해당 조항들은 하나하나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 말 끊어서 토론을 거쳐서 죄송한데요. 하실 텐데. 하나만 잠깐 짧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전원 발의입니다. 다른 조례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지요, 못하겠습니까? 예.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아니, 의지가 아니라 상식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네. 이 뭐 간단합니다만은 조문도 몇 개 안 되는 조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정도 되지 않은, 또 앞으로 상정될 때까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안이 올라올 수도 있는 안을 하나하나의 조문을 들어가면서 그 타당성을 따지거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전 글쎄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 시장님의 의견 충분히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TBS 미디어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조례안은 확인한 거와 같은 위법 영향이 아주 크다는 걸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요.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법의 원칙상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시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쨌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그동안에 좋았던, 우리에게 잘해주고 신의를 지켰던 이런 것들은, 이런 신뢰는 계속 보호될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고 우린 그걸 마땅히 지켜줘야 한다. 같은 말인 거죠. 서울시 출연기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32년간 운영비 70%를 지원받으면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인건비조차 될 수 없는 88억 삭감액 같은 거를 난데없이 받으면 신뢰 보호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런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법률가시니까 아마 이 법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이 폐지 조례안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주 간단하죠.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우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죠. 조례안으로 특별한 채용에 대한 특례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공정한 기회에 따른 11조를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크죠. 두 번째, 법의 원칙을 상당 부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는 법률 유보의 원칙 하에서 진행하죠. 어떤 행정적 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신의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법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죠. 세 번째, 이 말이 우리를 지금 가장 가슴 절절하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TBS 미디어 재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특정 프로를 위해 존재하는 방송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폐지 조례안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통과되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 통과돼서 지원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냐면은,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과 살인 강도에 대한 처벌은 수위가 다르지요. 우린 지금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프로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32년간 이끌어온 400여 명 임직원들의 피와 땀,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의 모든 성과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상업 광고는 우리 알 바는 아니고요, 상업 광고는 못 받겠습니다만 그건 알아서 푸시고요, 나가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드십시오, 원하시던 거 아닙니까? 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씀하시지만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스스로가 아까 모두에 인정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의 일부는 열광을 할 수 있지만 네. 또 시민의 일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편향성,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전제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릴 거라 죄송한데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건 팩트일 테고요, 그걸 지금 논의해야 되는 장은 그러므로 제가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이 올바릅니다, 편향성이 없습니다, 그런 류의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제한된 조례에 대해서 오직 법적으로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시장님 말씀이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신 말씀 아닌가요? 아니, 제가 언제 김어준 뉴스공장이 옳고 맞고 우린 그 방송을 지지한다라는 류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제 말씀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의 전제가 모든 논리 전개의 시발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구성이 되고 전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이 특정 정파의 뜻인가요? 지금 조례 폐지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특정 정파의 판단입니까? 저는 위헌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헌법에 무슨 평등권 위배다, 예.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위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위험성이 크죠. 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라면 정파적이지 않아야죠. 자, 시장님. 아까 전제하실 때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셨는데, 공영방송이 누가 보아도 정파적인데 적당히 정파적인 것도 아니라 몹시 정파적이고 편향적인데 네. 그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파적이고요, 편향적이고요.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서, 평등권에 대한 것도 여기서 정정할게요. 저는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으로 대표되고서 지금 논의가 저는 핵심인데요. 김어준 뉴스공장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의원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오늘 논의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시장님, 저는 지금 조례 폐지안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헌법 21조와 11조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법률적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정도로 해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분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2개 질문이 더 있거든요. TBS 미디어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까 무단횡단, 살인, 강도 같은 예를 왜 들었냐면요, 지금 우리의 논의는요, 한 특정한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방송국의 자정작용을 촉구하도록 준비를 하던, 혹은 시청과 혹은 관계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회장을 더 만들고 더 힘을 실어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진지하게 풀어갈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32년간 지원해온,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광고나 자본의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 근거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아예 기회를 말살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의 전제 중에 하나가 크게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프로그램이 저편향적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TBS에서 하고 있는 방송 내용의 상당수가 편향적입니다.
시장님 지금 그 말씀은요. 예. 시장님 나중에 엄청 진지하게 토론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건 그거는 뭐 따로 얼마든지.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시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BS의 상당 부분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치로서 매우 부적절한 아니, 발언이라고 전혀 생각합니다.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 문제는요. 왜냐하면 그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는 예산의 반드시 다시 70%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요렇게까지 말문을 하고요. 막으시죠. 예, 10분 한마디만 남은 하고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 방송사가 네, 그 지방자치단체의 70%의 예산을 의존하는 공영방송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잘해 왔죠. 공영방송이라면 그리고 특정한 프로그램 특정 몇몇과 정당을 몇몇이라는 지지한다든가 문제와 대다수의 프로그램 문제 특정 있다는 건 정당을 매우 다른 시각입니다. 지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시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그 하자면 큰 전제가 지금 허물어진 모든 상태에서 방송국이 TBS에서 나오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그렇게 지극히 편향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라디오 채널 시청률이 SBS 파워 FM의 뒤를 이어 2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야말로 토론 그거야말로 과제입니다. 천만 시민의 절반은 그 편향되어 있기 청취율, 때문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율이 높은 것을 마치 객관성의 증거인 것처럼 말씀을 아닙니다.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지금 그 하면 뜻이시잖아요. 예, 제가 청취율을 언급했던 거는 그건 실존하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뿐이고요.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고 부연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님이 어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짐작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잠깐 차치하고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의 원칙을 어기고 있고 공영방송의 가치와 노동자 생존권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조례 폐지안에 대한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의 의견을 경청해 보았습니다. 제가 더 시장님께 시간을 드리고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굴뚝인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뵙더라도 시장님 말씀은 꼭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화문 광장 개장 3주 만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뉴스가 있었죠. 방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실제 보도입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보도됐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클릭이 되면 바로 제가 틀 텐데요. 방송 상황실에서 링크를 열어줘야 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일 광복절을 즈음해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에 조선 총독부 등이 포함된 대형 포스터가 설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광장 역사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기획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철거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화문 광장 동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서울시는 광장의 재탄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목적에서 정류장 기둥벽 앞뒤에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대형 포스터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림들은 조선왕조 시기부터 지난 6일 재개장된 모습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건 일제 강점기 당시의 광장을 형상화한 두 번째 그림. 조선 총독부 건물 뒤로 커다란 해가 뜨고 학이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일부 시민들과 네티즌 사이에선 일제 강점기를 미화한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전시했던 사진에 원과 네모 등을 배치한 것으로 각각 길과 문을 상징한다며 암울한 역사를 헤쳐나가면서 발전해온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 해명했습니다. 대목이 중요합니다. 수백 암울한 년간에 역사를 걸쳐 변화해온 해치며 광장을 담담하게 조망했다는 설명이지만 광장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할 때 그림 형식이나 배치 방식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림들은 당초 다음 달까지 전시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이제 더욱 이렇게 커지자 뉴스가 서울시는 진행이 돼서 철거를 하지요. 자, 의도는 뭐였냐면 서울시의 설명 그대로 이제 우리 광화문 광장 매우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역사 변천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2009년에 우리 첫 번째 노력했던 모습 그리고 22년에 개장까지 변천사를 다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그림이 이제 논란의 이유였는데요. 자, 시장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어떻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따졌습니다. 전 지금 조선 총독부를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존했던 역사였고 조선 총독부 넣을 수 있죠. 예, 그런데요, 저 그림 보시면 저 뒤에 띄어 있는 해는 누가 봐도 우길기스럽다, 뭐 해 아닌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기 보면 흙두루미가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 난데없이 나뭇잎 하나가 보입니다. 저 나뭇잎은요, 농나무 잎인데요. 그게 왜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이건 일본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판매되는 이미지 도안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봐도 후지산과 두루미와 육일기가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지금 저 뒤에 배경에 깔았다는 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요, 문제의 심각성이 이겁니다. 저 야마구치현 그리고 사스마번 이 두 군데의 상징물이 각각 흙두루미와 농나무 잎이에요. 이 두 군데 지역은 일본에서도 극우의 성지라고 말할 만한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니고요. 시장님도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결제 라인을 통해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겁니까? 지금 제가 이름은 가렸는데요. 저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균형발전본부장님의 결제를 마지막으로 득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고를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 전혀 보고받을 사안이 아니고요. 예. 이제 그날 그 좀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네.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보고 나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철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사과 조치나 후속 조치가 혹시 있었나요? 글쎄요,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것도 뭐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작가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를 받아 보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예, 그 산의 모습도 후지산이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무슨 산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예. 그 다음에 흙두루미라고 그러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게 흙두루미가 아니라 하얀 두루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흙두루미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는 시장님께서 저 그림을 보면서도 이렇게 작가를 응원하는 얘기를 하는 그 응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되게 약간 감동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해하지 보세요. 마십시오. 예. 예. 네. 아니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예. 예, 시장님 잘하셨고요. 아니 근데 자, 볼게요. 시장님. 저 그림에 아니 왜 자꾸 말문을 막으세요? 아니, 뭐 질문을 하셨으면 끝까지 들으셔야지. 아니요. 이제 설명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 저 장면을 못했습니다. 보세요. 의도는 일제 엄혹한 시절에 대한 우리 국민의 노력, 그 모습을 형상화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저 그림에서 어떤 일제 시대의 아픔과 괴로움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느닷없이 농나무잎이 출연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건데, 자, 서울시의 설명 그대로 우리 아니, 지금 기존에 그대로 있던 광화문 작가분이 관장의 변천사를 설명을 할 때 그 논의가 이어지면 일제 시대를 있는 그대로 그렸다면 그 그림의 의도는 마땅히 일제의 엄혹한 시절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됐었는지가 담겨 있어야죠. 지금 저 보여줬던 앞에 4가지 그림을 그대로 보고 있는 혹 어떤 외국인이라면 저 연장선상에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2009년, 2022년을 이어져 내려온 저 변천사를 보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어떤 노력으로 그 시절을 극복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작가 안에 대해서 변호하고 옹호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공공의, 저 중요한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서울시가 핵심은 뭐냐? 일제시대를 아무런 고통 없이도 지나가게 하도록 생각되게 하는 그림을 버젓이 걸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 알겠습니다. 좀 아니라고 하는 말씀 듣고요. 1분 30초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급하게 그림을 갖고 나왔는데 세 번째 질문에서 그림 나온 아니, 것도 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1분 20초 남은 시간이 좀 귀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서울시 의견을 여쭤봐야 될 사안입니다. 자, 지금 모두가 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요, 저렇게 이제 대통령 새로운 정부와 함께 이제 공약사항처럼 얘기되면서 제 맨 아랫줄에 이번에 아예 전개 시나리오가 공개됐죠. 산은법 개정하고 나서 내년에는 강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적 관점 첫 번째, 산업은행은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 공공기관 이전 때조차도 충분한 검토 끝에 이건 정부 은행으로서 마땅히 수도 서울에 있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는 걸 합의돼서 남았던 거죠. 두 번째,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 21개 나라는 모두가 다 국책은행 같은 산업은행은 수도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작년 9월 15일, 딱 오늘입니다. 서울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산업은행 법은 저기 보이시죠? 저게 한국 반대한다는 의견을 인수위 때 또 금융위원회에도 제가 인수위에는 직접 전달을 했고요. 금융위원회는 우리 국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